비가 오는 밤에는 바다 냄새가 달라집니다. 짠기가 더 짙어지고 어딘가 썩은 것들이 파도에 쓸려 올라오는 냄새가 섞입니다. 윤혜금은 그 냄새를 66년 동안 맡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남편을 잃고 딸을 키우고 혼자 민박집을 꾸려온 66년. 그 냄새는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집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왔습니다. 늦가을이 초겨울로 넘어가는 어중간한 계절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버틸만 하던 바람이 해가 지면서 칼처럼 날이 서기 시작했고 해가 완전히 넘어간 뒤에는 수평선 쪽에서 굵은 빗줄기가 몰려왔습니다. 해금은 빈 손님방 창문을 점검하고 젖은 마당 수도꼭지를 잠그고 방수포로 장작더미를 덮으면서 밤일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이름은 해풍장입니다. 절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은 4칸이었고 성수기에는 다 찼지만 이맘때는 대개 비어 있었습니다. 해금은 그 비어있는 방들을 닫고 이불을 갈고 창문 틈을 막는 일을 혼자서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래마을 박씨 아주머니가 가끔 도왔지만 그날 밤은 해금 혼자였습니다. 손님방 3번째 방에서 이불 호청을 빼던 참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었습니다. 예약 전화라기엔 늦은 시간이었고 민박집 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렸고 해금은 이불 호청을 구겨 쥔 채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소리였지만 해금은 그것을 냄새처럼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바람소리와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해금이 먼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금은 수화기를 더 바짝 귀에 대보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한마디였는데 해금의 손이 수화기를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손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딸 연우였습니다. 해금은 딸의 목소리를 34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아기 때 울음소리부터 걸음마 하다 넘어졌을 때 울던 소리, 중학교 때 친구한테 상처받아 이불 속에서 끄끄대던 소리, 대학 합격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터지던 환호성까지 그 목소리가 어떤 상태인지 해금은 눈을 감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우의 목소리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부서진 것들이 억지로 이어진 목소리였고 너무 여러 번 울어서 이제 울음도 나오지 않는 사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연우야, 엄마 나 좀 데리러 와. 아기부터 살려줘. 해금은 그 순간 자신의 발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에서 나와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항구의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쪽에서 저녁 여객선 운항 종료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있어? 전화 너머에서 끊길 듯한 숨소리만 났습니다. 해금은 우비를 찾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민박집 부엌에서 생선 손질하고 손님 밥 짓고 마당 청소할 때 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두른 채 신발을 꿰어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금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다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항구 쪽 골목을 꺾어 나오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었다 물러났다 하고 가로등 불빛이 비에 번져 수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저녁 마지막 배가 끊겨 불이 거의 꺼진 상태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매표소 창구에 반쯤 내려진 철제 셔터가 빗줄기에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해금은 벤치들을 살폈지만 연우는 없었습니다. 연우야.
소리를 질렀지만 빗소리가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해금이 터미널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 연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벤치 옆 바닥에 코트가 몸에 들러붙도록 젖은 채 웅크려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웅크리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몸으로 두 손은 바닥을 짚고 이마는 무릎 위에 얹은 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금이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쪽 뺨이 부어 있었습니다. 퍼런 것이 아직 붉음을 섞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눈 아래쪽이 부어서 눈이 잘 뜨이지 않았습니다.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는데 비에 씻겼는지 피가 연하게 번진 채였다. 연우야. 해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아졌습니다. 울음이 아닌 무언가가 꽉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금이 차가운 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비에 젖고 바람에 식어서 체온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바닥에 닿을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해금은 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걸을 수 있어? 연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몸이 흔들렸고 해금이 딸의 허리를 단단히 잡아 자신의 어깨에 딸의 팔을 걸쳤습니다. 둘은 그렇게 빗속을 걸었습니다. 해금의 파란 앞치마가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딸의 코트가 엄마 옆구리에 달라붙었습니다. 해금은 걸으면서 딸의 숨소리를 세어보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지 숨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남편이 배질하다 갈비뼈를 다쳤을 때도 저런 숨을 쉬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해금은 애써 생각을 지우며 일단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나 나와 연우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 나이, 임신 주수를 물었습니다. 해금은 딸 대신 대답했습니다. 34살이에요. 임신 38주예요. 보호자분이세요? 엄마입니다. 응급실 커튼 안에서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태아 심박수를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아기는 괜찮았지만 연우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빠르게 검사를 시작하면서 해금은 커튼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해금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커튼이 열리고 젊은 여의사가 나왔습니다. 해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예. 들어오시겠어요? 커튼 안으로 들어가자 연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 산소 튜브를 꽂고 팔에 링거를 달고 태아 심박 모니터가 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는데 그 소리가 해금에게는 아기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의사가 말했습니다. 태아는 지금 당장 분만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심박수도 안정적이고요. 그런데 산모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더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다쳤어요? 여의사가 잠깐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뺨과 눈 주위 타박상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것들이 보여요. 해금이 딸을 보았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지하는 채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래된 것들이요? 여의사가 차트를 내려보다가 다시 해금을 보았습니다. 왼쪽 갈비뼈에 예전에 금이 갔다가 아문 흔적이 있어요. 오른쪽 팔 안쪽에 반복된 멍 흔적이 있고요. 등 쪽에도 오래전 타박상 흔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따님이 어디서 자주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있었나요? 그 말이 해금의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여의사가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추가 검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연결을 해드릴게요. 혹시 따님이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해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울음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고 무릎이 꺾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배 안에서 돌이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우가 그제야 눈을 움직여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해금은 차가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혀 있어 굵어진 정맥이 희끄무레하게 손등 위로 떠 있었습니다. 해금은 그 손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꼭 쥐어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해금은 병원 의자에서 새벽을 보냈습니다. 딸이 잠든 뒤에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해금은 창문에 이마를 대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서연우가 정우재를 데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해금이 딸 대박났다. 국회의원 아들이래. 거기가 어떤 집이야? 정태문 의원 집이잖아. 사선 의원이야, 사선. 민박집 딸이 거기 시집을 가? 아이고, 팔자 폈네. 그런데 딸이 남자를 처음 데려왔던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남자가 웃을 때 해금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재는 지적이고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른 대하는 법을 알았고 민박집 밥상 앞에서도 겸손한 척을 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집이 정겹다 했고 장모님이 고생하셨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금은 밥상을 차리면서 딸을 보았습니다. 딸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남자의 시선을 한번 보고 멈추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해금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아한다고 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해금은 자기 눈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엄마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은 정태문 의원의 집에서 잡은 서울의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부케를 받는 딸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몇 달은 연우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해금이 먼저 전화하면 받기는 했지만 통화 시간이 짧았습니다. 늘 어딘가 조심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고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명절에 해금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 딸을 만났습니다. 집은 넓고 깨끗했고 가구도 새 것이었습니다. 딸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차렸고 정우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금이 들어오자 장모님 오셨네요 하면서 일어나 반겼습니다. 해금은 부엌에서 딸이 설거지를 할 때 걷혀있던 소매 안쪽의 팔을 보았습니다. 누런 빛으로 바른 오래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해금이 손을 뻗으려 하자 딸이 소매를 내렸습니다. 넘어졌어. 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해금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설마 하는 마음과 그래도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 반듯한 국회의원 집안 아들이 그런데 그래도 딸이 소매를 내리던 그 손놀림은 들키지 않으려고 연습한 것처럼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해금은 그 후로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더 유심히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명랑함이 너무 과한 날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바스라질 것처럼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해금은 그런 날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임신 소식은 두 번째 해가 끝날 무렵 연우가 직접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잘 됐다. 딸은 웃었습니다. 기쁜 웃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웃음이었다. 그게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 뒤로 딸이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금이 하면 받기는 했지만
짧았고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더 짧았습니다. 해금은 점점 딸이 걱정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찾아가자니 딸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기다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병원복도 창문 앞에서 해금은 그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딸이 멍든 팔을 소매로 가리던 그 순간 거기서 더 캐물었어야 했습니다. 울더라도 따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해금은 손을 꽉 쥐며 이제부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금은 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산부인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우는 침대에 앉아 링거를 달고 있었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왼쪽 갈비뼈 3번째와 4번째가 예전에 골절되었다가 아문 흔적이 있고 오른쪽 손목에 반복적인 압박 흔적 등 아랫부분 피하 조직, 손상 흔적, 그리고 복부 압박으로 인한 뇌출혈 위험 징후, 태아 상태는 현재까지 안정적이나 조기 분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을 할 때 딸 얼굴을 보았지만 딸은 의사는 보지 않고 침대 시트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가 연우에게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금이 딸 손을 잡자 연우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한쪽 눈이 부어 아직 반쯤 감겨 있었다. 연우야 말해야 돼. 해금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연우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어. 첫 해 겨울에. 연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담한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거든. 나도 잘못한 게 있다고 했어. 그래서 넘어갔어. 한 번이니까. 결혼하고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우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해금은 울지 않으려고 듣는 내내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우가 시아버지 선거 관련 자리에 나가기 싫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그게 무슨 태도냐고 했고 연우가 조금 더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두 번째 폭행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친정에 혼자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네 번째는 연우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로. 딸이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고 그렇게 혼자 버텼을 것을 생각하니 해금은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올 것 같아. 연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어제 저녁에 집에 없었으니까. 오면 어떻게 할 거야? 해금이 물었지만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무서웠지만 분명히 사과할 것이고 사과하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그것이 2년 넘게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해금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막을게. 딸이 엄마를 보았습니다. 연우야, 너는 지금 이 침대에 있어. 아기 지키고 있어. 나머지는 내가 한다. 해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우재가 병원에 온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매끈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비닐에 쌓여 있는 흰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얼굴로 누가 봐도 걱정스러운 남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해금과 마주치자 정우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연우가 어떻게 여기에, 제가 어제 출장이었거든요. 아침에 집에 왔는데 없어서. 해금은 정우재의 정장 소매 아래 오른쪽 손등에 작은 긁힌 자국을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붉었습니다. 연우가 걱정이 돼서요. 임신 중에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해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편이잖아요. 제 와이프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변호사 오기 전에 입 열지 마세요.
정우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금은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반듯한 사람이 아니라 반듯하게 보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오늘부터 이 방에 접근 못합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제가 남편인데 법 이야기는 저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해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정우재는 결국 꽃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해금은 그가 복도를 돌아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손이 떨리는 걸 알아챘습니다. 연우가 말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병실에서 둘만 있을 때 딸이 뭔가 결심한 듯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숨겨둔 게 있어. 해금이 딸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각오했어. 만약 내가 이렇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연우가 링거줄을 조심스럽게 피해 침대 끝에서 자기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병원에 올 때 들고 왔던 작은 숄더백 안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태교 일기야. 연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태교 일기는 아니야. 해금이 노트를 받아 표지를 열자 연우의 글씨가 나왔습니다.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또 화를 냈다. 너는 아빠 목소리가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은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내가 배속에서 발을 찼어. 그 발 때문에 버텼어. 왼쪽 갈비뼈가 아파서 숨쉬기 힘들었다. 병원에는 못 갔어. 아빠가 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 오늘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믿지 않았어. 비가 왔어. 너한테만 말할게. 오늘 아빠 손이 목에 닿았어. 너는 이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금은 읽다가 노트를 덮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읽어야 했기에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중간중간 빈 날도 있었고 짧은 날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쓰다가 눈물이 떨어졌는지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보내려고 여러 번 생각했어. 근데 보내면 엄마가 뭔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럼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못 보냈어. 해금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박집으로 한 달 전에 택배 보냈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주소를 엄마 이름으로 썼는데 아직 안 왔나? 아니면 중간에 막혔나? 연우가 말했습니다. 택배 상자 이중 바닥에 USB가 있어. 직접 넣었어. 집에 있는 홈 카메라 영상 자동 백업된 거야. 클라우드로 연동돼 있거든. 내가 비밀 계정으로 빼놨어. 해금은 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연우가 천장을 잠깐 보았다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서. 나 혼자면 참을 수도 있는데 아기는 안 되잖아. 해금은 그 말을 들으면서 딸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혼자서, 얼마나 조용히 버텼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방울이 빠져나갔습니다. 딸은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습니다. 블랙박스는 남편 차에 있어. 백업 파일이 주기적으로 저장되는데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내가 차 안에서 도망가려고 할 때 연우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도 들어있어. 해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산부인과 2군데랑 정형외과 다녔어. 다 넘어졌다고 했는데 날짜 보면 이상한 거 알 수 있어. 너무 자주 넘어졌거든. 해금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고 링거 기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태아 심박 모니터가 규칙적인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택배 찾아볼게. 다른 증거는 더 있어? 연우가 해금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있어. 해금이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USB 안에 음성 파일 하나 있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왔을 때 내가 미리 폰 녹음을 켜뒀어. 무슨 말 했는데? 연우가 말했습니다. 소리 낮춰. 애만 낳으면 정리돼.
해금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이혼도 못하게 될 테니 그냥 참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금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잘했어, 연우야. 진짜? 응, 진짜. 잘 참았어. 이제 엄마가 한다. 민박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소금기가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해금은 먼저 택배를 찾았습니다. 우편함에도 없고 현관 앞에도 없었습니다. 이웃에 맡겨졌을 수도 있어 박씨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 이름으로 온 택배 못 받으셨어요? 아, 며칠 전에 택배 하나 왔길래 내가 받아뒀어. 내 이름으로 왔는데 내가 없어서. 지금 갖다 줄까? 제가 갈게요. 박씨 아주머니네 현관에 있는 작은 상자를 받아 집으로 돌아와 억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는 헌옷 몇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연우가 말한 대로 바닥이 이중이라 손으로 누르니 살짝 들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해금은 그 손톱만한 검정색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금은 그걸 손에 쥐고 이걸로 뭘 해야 할지 생각하며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민박집 장부를 쓰는 낡은 노트북에 꽂아보면 뭔가 나올 것이지만 혼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해금은 한참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몇 년 전 강지훈이라는 지역 방송국 기자가 민박집 취재를 왔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냄새 나는 마을 민박집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겠다고 왔다가 이틀을 묵고 갔습니다. 나중에 방송이 나왔을 때 해금에게 문자로 알려줘서 그때 번호를 저장해뒀습니다. 해금이 민박집에서 택배를 찾고 있는 동안 병원의 시어머니 백현주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금은 택배 박스를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백현주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3이었지만 그보다 씬 젊어 보였고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전직 아나운서라고 들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해금과 눈이 마주치자 백현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낮고 우아했으며 말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걱정이었습니다. 해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해금은 그 말을 들으면서 뺨이 부어있던 딸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갈비뼈에 예전에 금이 갔다가 아물었다는 의사 말을 생각했습니다. 제 딸 상태 보셨어요? 백현주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올리며 말을 했습니다. 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사돈, 부부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제 딸 갈비뼈가 예전에 부러진 적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한테 들어보니 갈비뼈뿐만이 아니에요. 백현주가 한 발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충격이에요. 근데 이게 밖으로 퍼지면 뱃속 아이한테도 상처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자기 아빠가 그런 걸 알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내 딸이 낳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걱정하신다면 지금 제 딸부터 안전하게 해주셔야죠. 어머니,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합의금도 드릴 수 있고 좋은 산후조리원도 저희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나가세요. 사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해금은 흔들리지 않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백현주를 보았습니다. 백현주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해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우아하게 딸의 비명을 못 들은 척 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정우재가 직접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로 추정되는 양복 입은 남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해금이 복도에서 막아서자 정우재가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링거 카트를 밀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멈추었고 지나가던 다른 환자 보호자가 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연우한테도 직접 빌고 싶어요. 해금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우재는 진짜 우는 것처럼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해금이 말하자 정우재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연우가 너무 힘들었던 거 알아요. 제가 충분히 받아주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갈비뼈를 부러뜨렸어요?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심이 어떨까요? 오해 없어요. 해금이 말했다. 제 딸이 직접 다 말했어요. 정우재 옆에 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 이사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대화로 푸시죠.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제 딸한테도 법률 대리인 생기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그날 밤 해금은 민박집으로 돌아와 지역 방송국 기자 강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해금이 강지훈에게 전화로 대강의 이야기를 했고 강지훈은 다음날 바로 민박집으로 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노트와 USB를 꺼내놓고 딸에게서 들은 것들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USB를 들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꽂으니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붙어있는 동영상 파일들 중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낮은 각도에서 찍힌 주방 홈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연우와 정우재가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왔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우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끔찍했습니다. 해금은 보고 싶지 않았지만 봐야만 했습니다. 강지훈이 영상을 멈추었고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금이 언제쯤의 영상이냐고 물으니 강지훈이 작년 2월에 찍힌 영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강지훈이 이번에는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낮춰. 애만 낳으면 정리돼. 시어머니 백현주 목소리였습니다. 해금은 아이만 낳으면 괜찮아 질 테니 지금은 참으라는 백현주가 연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강지훈이 노트북 뚜껑을 닫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정태문 의원 집안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 집안이 이 지역에서 어떤지. 해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강지훈이 물어보자 해금이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대로 두는 거요. 강지훈이 해금을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하려고요. 그 전에 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신고는 해야 해요. 근데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강지훈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부부 사이 문제는 바로 처벌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하겠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저쪽에 변호사가 이미 붙었다면 어려워집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정태문 의원은 이 지역 경찰서랑 관계가 없지 않아요. 해금은 그 말을 듣자 가슴에 돌덩이가 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해금이 말하자 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도 도울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겁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방송국이지 대형 언론이 아니에요. 의원실에서 광고주 쪽으로 압력 들어오면 방송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더 단단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쪽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어느 한쪽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강지훈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요. 여성인권센터 쪽이에요. 거기 박은서 변호사인데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봤어요. 경찰서에 간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해금이 직접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사본을 챙겼고 딸이 쓴 태교일기 원본도 가져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자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진술 받을 수 있습니다.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만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병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분이 직접 진술 의사를 표명하셔야 해요.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좀 조심스러운 게 부부 사이 문제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합의로 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님, 이 노트 보셨어요? 예. 2년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형사가 노트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USB에 영상 자료도 있어요. 일단 접수는 되는 거죠? 예, 됩니다. 해금은 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나 해금이 경찰서를 나오고 사흘이 지났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하면 검토 중이라고 했고 또 며칠이 지나 연락해보면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우재 쪽 변호인이 이미 경찰의 피해자 측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서류를 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해금은 강지훈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박은서 변호사가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먼저 가쪽에 연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은서는 해금이 상상했던 것보다 젊었습니다. 나이는 39의 작은 체격이었고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센터 회의실에서 만난 박은서는 해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필기를 했습니다. 해금이 USB를 내밀자 받아서 자기 노트북에 꽂아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뭐가 돼요? 접근금지 신청이요. 피해자 동에 있으면 오늘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시댁 가족 접근금지 포함시키고요. 다른 건? 공식 고소장 작성해야 해요. 가정폭력 범죄처 벌특례법이에요. 상해, 협박, 지속적 통제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방조 혐의로 별도로 볼 수 있고요. 박은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딸이 클라우드 백업 설정을 해뒀어요. 그러면 원본 계정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게 증거 진정성을 뒷받침해줘요. 이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해금은 그 말을 들으면서 딸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의료 기록은요? 산부인과랑 정형외과 2군데 진료 기록 신청할게요. 공문 내서 받아야 해요. 지속적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다쳤다는 게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박은서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편 차에 아직 있대요. 백업 파일 일부를 딸이 갖고 있고 그건 증거 보전 신청을 빨리 해야 해요. 남편 측에서 삭제할 수 있거든요. 해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서가 음성 파일 하나를 더 열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리 낮춰. 애만 나오면 정리돼. 박은서가 그걸 여러 번 들어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음성 언제 녹음된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딸이 기억하고 있어요. 녹음한 경위도 같이 진술받아야 해요. 불법 녹음이냐 합법이냐 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면 합법이에요. 연우 씨가 직접 녹음한 거면 괜찮아요. 해금은 박은서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아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와줄 거예요? 해금이 물어보고자 박은서가 안경 위로 해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국회의원 집안인데. 박은서가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쉬운 케이스가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어머니, 이런 증거 갖고 오는 분이 많지 않아요. 2년 넘게 준비한 거잖아요. 이걸 안 쓰면 안 되죠. 박은서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이틀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우재와 백현주, 정태문 일가 모두 연우에게 접근 금지였습니다. 병원 보안팀에도 복사본이 전달되었습니다. 연우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연우가 해금에게 물었습니다. 진짜야.
연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의 병원 주차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 것 같아서 무서웠어. 이제 못 와. 해금이 말했습니다. 못 오는 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연우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해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소장은 박은서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해금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를 전달하고 연우가 직접 진술서를 썼습니다. 연우는 진술서를 쓰는 동안 자주 멈추었습니다. 해금은 쓰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쓰는 연우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하며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진술서가 완성되자 박은서 변호사가 받아 읽으며 꼼꼼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써야 한다고 알려주며 법에서는 느낌이 아니라 날짜와 장소와 행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우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나서 연우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무섭지 않아? 해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근데 우리 편 무서운 사람이면 좋은 거야. 연우가 오랜만에 잠깐 웃었습니다. 강지훈 기자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날짜를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한 해에 넘어져서 다쳤다는 날이 모두 6번이었고 모두 다른 부위였습니다. 강지훈은 그 날짜들을 타임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강지훈이 해금에게 설명했습니다. 1년에 6번 넘어진 임산부, 날짜들, 그리고 남편 측 주장이 뭔지. 이게 대비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기사는 언제 내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면 저쪽에서 막을 거예요. 광고주 압박이든 법적 조치든. 그러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막혀요. 타이밍이 필요해요. 어떤 타이밍이요?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정태문 의원이 다음 달에 큰 행사를 연다는 거 아세요? 해금은 몰랐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대형 자선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주제가 위기 임산부와 아이를 지키는 따뜻한 사회예요. 의원 이미지 쌓으려는 거잖아요. 그날 생중계 들어가요. 해금이 강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날 맞추겠다는 거예요? 네. 강지훈이 말했었습니다. 그날 전에 모든 증거와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두고 행사 직전에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확실해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거죠. 그 사이 정태문 의원 측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쪽 수산물 위판장 어귀에서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민박집 아주머니가 국회의원한테 돈 뜯으려고 딸을 내세웠대. 결혼이 잘 안 풀리니까 시집 원망을 하는 거 아니야? 임신해서 감정이 예민해진 거 아닐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잖아. 해금은 처음엔 그 이야기들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박집 전화에 예약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일주일 만에 이미 들어와 있던 예약의 절반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더니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다 알아서 처리될 일이야. 시골 민박집 할머니가 국회의원을 건드리려고? 웃기지도 않아. 딸 망신 더 당하기 전에 합의해. 해금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무섭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겁주려는 거라면 겁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건드려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금은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연우한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지만 먼저 알았습니다. 뉴스 댓글들이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민박집이. 괜찮아. 안 괜찮은 거 알아. 연우야. 참는다고 끝나는 집안이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연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가 막히게 준비한 증거가 있어.
2년 동안 내가 지킨 거야. 그거 버리면 그 인연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도 엄마는 지금 무서워 근데 무섭다고 멈추지 않을 거야. 국회 윤리민원 접수는 박은서 변호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정태문 의원이 지역구 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찰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함하여 국회윤리위원회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도 진정서가 들어갔습니다. 임산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지역 경찰 미온적 대응, 피해자 보호조치 지연, 가해자 측 법률 대응에 비해 피해자 측 지원 부재. 이 진정서는 담당 기관에서 받아서 검토에 들어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해금은 그 통보를 받고 박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보 왔어요. 박은서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예, 확인했어요. 다음 주 행사 전까지 계속 서류 완성할게요. 강지우는 그 사이에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정태문 의원의 자선 행사에 대한 공식 보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지훈이 작은 지역 방송국 기자이고 그동안 의원실 관련 보도를 가끔 해왔기 때문에 행사 취재를 신청하자 의원실에서 흔쾌히 허가했습니다. 강지훈은 행사 취재를 허가받으면서 이것이 이 방송국에서의 마지막 취재가 될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 멍이 노랗게 바라지고 입술이 아문자리가 딱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눈이 겁에 가득 차 있었고 누가 올까봐 창문 쪽을 자꾸 보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어깨가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 서류가 온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려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고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연우가 해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 생각해봤어? 해금이 놀랐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잖아.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생각해봤어. 여자면 서해. 서씨 성에 바다해. 엄마 성이랑 연결되게. 해금은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려보았다. 서해. 서해.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남자면? 서윤. 엄마 이름에서 한 글자. 해금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항구수산물 위판장 앞 광장에서 열렸고 정태문 의원이 설립한 복지재단이 주관했습니다. 지역 기업들과 사회단체들이 후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동행위기 임산부와 아이들의 내일을 함께. 현수막은 크고 글씨가 선명했었습니다. 지역 언론사 카메라와 생중계 차량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차량이 3대였고 수도권 언론사 카메라도 2대 왔습니다. 의원실에서 공을 많이 들인 행사였습니다. 강지우는 그중 한 대의 차량 옆에 카메라맨과 함께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핸드폰에 박은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기자들한테 자료 배포 타이밍은 생중계 시작 10분 전이에요. 정태문 의원이 단상 옆에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원은 모든 사람과 사진을 찍었고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백현주와 정우재는 접근금지 이후 공식 행사에 나오지 않아 없었습니다. 의원 가족들이 함께 나와야 되는 행사인데 가족이 없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아들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금도 그날 행사장에 가지 않고 연우의 곁에 있었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강지훈에게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었으나 해금은 딸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연우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해금이 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야. 내가 2년 동안 준비한 게 있잖아. 그래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바다에서 사람 건지는 거 봤어? 연우가 엄마를 보았습니다. 밧줄 하나만 던지면 안 돼. 여러 개를 던져야 해. 발도 잡고, 손도 잡고, 허리도 잡고. 그래야 파도가 와도 안 쓸려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했어. 경찰서, 법원, 의원실 민원, 여가부, 기자. 전부 한꺼번에.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도가 와도 괜찮아. 행사가 시작되기 10분 전 강지훈이 주변에 나와 있는 기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처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었습니다. 자료 있어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서 열어보니 안에는 문서가 있었다. 타임라인과 사진, 그리고 QR코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도권 방송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태문 의원 며느리 이야기예요.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에 의한 2년 넘는 가정폭력. 만삭 상태로 항구 터미널 앞에 쓰러졌어요. 지금 입원 중이에요. 증거 전부 있어요. 기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QR코드 찍으면 영상 나와요. 기자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어 QR코드를 찍었어 보니 홈캠 영상이 나왔습니다. 기자의 표정이 굳으며 진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진짜예요. 법원 접근금지 발부됐고 고소장 접수됐어요. 박은서 변호사 연락처도 거기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강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단상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정태문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서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낳아주는 엄마들입니다. 그 순간 수도권 방송사 기자가 카메라맨에게 뭔가를 빠르게 말한 뒤 카메라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강지훈의 카메라는 이미 단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광장 한켠이 이상하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자들이 문서를 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원실 직원 하나가 그걸 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입니다.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수도권 방송사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을 멈추고 기자를 보았습니다. 의원님 아들 정우재 씨가 2년 넘게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고소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의원의 손이 보이지 않게 조금 떨렸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만삭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폭행 증거가 있습니다. 의원님 부인 백현주 씨 음성도 있습니다. 옆에 있던 의원실 보좌관이 기자 앞을 막으려 하자 다른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며느리분이 2년간 작성한 피해 기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접근 금지도 나왔고요. 복지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가정 내 폭력을 알고 계셨나요?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막 아래에서 위기 임산부를 돕는다는 현수막 아래에서 정작 자기 며느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카메라가 그걸 담고 있었고 단상 위 의원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굳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해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됐어요. 터졌어요.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리자 해금은 핸드폰을 들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도권 방송사가 바로 속보 올렸어요. 지역 신문도요. 제 방송도 지금 편집 중이에요. 검증된 자료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해금은 핸드폰을 내리고 딸을 보았고 연우도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금이 달려가 딸을 안자 연우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기사가 쏟아졌고 전국적인 뉴스로 번졌습니다. 국회의원 아들 2년간 아내 폭행, 만삭 임산부 항구에 쓰러진 채 발견, 시어머니 애 낳으면 정리돼 음성 공개.
자극적인 제목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태문 의원은 사태를 파악 중이며 아들의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적을 가진 정당에서는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정우재는 그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재개되어 진료 기록이 공식 압수되었고 블랙박스 백업 파일에 대한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홈캠 영상이 정식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은서가 해금에게 구속수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이틀 후에 발부됐습니다. 정우재는 구속되었습니다. 해금은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민박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깜깜한 밤 멀리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어서 긴장이 풀린 게 뭔지도 모르겠는 상태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항상 두르던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면서 해금은 생각했습니다. 이 앞치마가 해져서 끈이 느슨해진 지도 몇 년 되었지만 편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서 뭔가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앞치마가 아주 가벼웠습니다. 백현주는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리 낮춰. 애만 낳으면 정리돼. 그 음성이 정식 증거로 채택되었고 학대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행위였습니다. 백현주는 변호인을 통해 발언 의도가 다르게 해석됐다는 입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태문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방해 의혹으로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원실에서 지역 경찰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원은 다음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우가 진통을 시작한 건 한파가 처음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해금이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분만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금은 복도 의자에 앉았다가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아이가 나왔다는 말을 하자마자 해금은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가 땀에 젖은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금은 연우의 눈을 봤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작고 쪼글쪼글한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딸이야. 연우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서해. 연우가 아기를 해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해금이 아기를 받아 앉아 해금의 품 안에서 아기가 꼼지락댑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작았습니다. 해금의 굵은 손마디 위에 그 작은 주먹이 놓이자 해금은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바다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빛이 겨울보다 조금 더 황금빛이었습니다. 해금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습니다. 민박집 현관대문 앞에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손에 쥐고 섰습니다. 박은서 변호사가 선물로 준 나무 팻말이었습니다. 연운의 바다방. 해금은 그 팻말을 기존 해풍장 팻말 아래에 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팻말이 살짝 흔들렸다가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연우가 아기를 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바다 냄새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금기와 조금의 비린내와 그러나 맑은 것들이 섞인 냄새가 나자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서해가 작은 눈을 깜빡거리자 연우가 아기를 창문 쪽으로 조금 돌려 바다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바다야. 아기가 옹알이를 하자 연우가 웃었습니다. 창문 아래서 해금이 딸이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금과 연우가 눈이 마주치자 해금이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연우가 아기의 손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금은 늘 하던 것처럼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밥 냄새가 민박집 안에 퍼졌고 된장찌개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해금은 국자를 들어 찌개를 저었습니다.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냈고 생선이 접시 위에 있었습니다. 연우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밥 먹어. 엄마, 진심으로 고마워. 해금이 찌개를 한 번 더 저은 뒤 국그릇에 떠서 연우 그릇 앞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2년 동안 혼자서 버티면서 준비했잖아. 엄마는 그게 고마워. 연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연우가 수저를 들고 둘은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나무 팻말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연운의 바다방이 밤바다를 향해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재가 구속된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연우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2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산후조리는 민박집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산후조리원을 잡겠다고 했던 정우재 측 제안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기 서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울기도 했지만 그 울음이 해금에게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연우는 아직 쉽게 놀라고 밤에 문 닫히는 소리만 나도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우는 박은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정우재 측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박은서 변호사는 그 소식을 냉정하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인정은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이에요. 인정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해금이 물었습니다. 박은서 변호사는 증거가 명명백백하니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직접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연우는 고민했지만 법정에 서겠다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해금은 그 말을 하는 딸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결혼한 뒤 몇 년 동안 늘 안으로 말려있던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연우가 아기를 재우고 나서 부엌에 와 앉았습니다. 해금이 늦게까지 민박집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섭지 않아? 연우가 물어보자 해금이 장부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그래도 가? 당연히 가야지. 연우가 식탁 위 소금통을 잡고 돌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보게 될 거야. 무너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일어서면 돼. 근데 법정에서는 무너지지 마. 내가 2년 동안 준비한 이유를 생각해. 연우가 해금을 보았다. 아기. 그래. 아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해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하고 들어가. 연우가 잠깐 앉아 있었다. 엄마, 나 이제 무서운 게 달라졌어. 전에는 남편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그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게 무서워. 해금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재가 재판장으로 들어오자 해금은 방청석에 앉아 그를 보았습니다. 구속된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반듯하고 매끈하던 인상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해금이 방청석에서 딸의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검사가 공소 내용을 읽고 사건이 있던 날짜와 장소들이 호명되었습니다. 해금은 그 날짜들을 들었습니다. 태교일기에 쓰여 있던 날짜, 의사 소견서의 날짜, 홈캠 영상의 날짜들이었습니다. 딸이 혼자 감당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재판은 이날 처음 시작되었고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연우와 해금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연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별로 안 무서웠어. 들어가기 전에는 무서웠는데 앉아서 들으니까 그냥 사실이었어. 내가 겪은 일들이 법정에서 호명되니까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기분이더라고. 해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거야. 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법이 말하는 거니까. 연우가 걸으면서 잠깐 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서해 보고 싶어. 봄이 오고 있었지만 아직 밤에는 추웠습니다. 해금은 이른 아침 부두에 나갔습니다. 싱싱한 생선이 들어오는 시간에 윗판장을 지나 어판장 끝에 서면 바다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서 있었더니 어부들이 지나가면서 해금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딸 잘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고생했습니다. 해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재판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걸릴 것이고 연우가 법정에 서야 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오늘도 어제처럼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왔다 갔다 쓸고 간 자리에 새것이 밀려왔습니다. 해금은 파란 앞치마 끈을 조금 고쳐 매고 돌아서서 연우와 서해가 있는 민박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남해안 바닷가에서 딸을 혼자 키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백도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과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딸 목소리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하는 귀가 있었습니다. 딸의 팔에 난 멍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심하면 끝을 보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가도 또 밀려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옵니다. 다만 누군가 그 곁에 있어야 합니다. 윤혜금이 딸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